안녕하세요. 저는 4월 31일 치과의 이승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미치과 학회와 오스템 수요 화상 세미나가 서로 조인을 해서 24분의 저희 학회에서 추천한 연자들이 수요 화상 세미나에 12회에 걸쳐서 선생님들한테 유용한 임상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의 임상이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신미치과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치관 연장술후 전치부 수복에 관한 소고, 간단한 임상 증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보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술, 치관 연장술도 어떻게 보면 수술 아니에요. 수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다 그럴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술을 이렇게 전공하신 원장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이제 보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치부 수복에 있어서 치관 연장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임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랄까 치관 연장술이라는 술식을 조금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치관 연장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잇몸만 잘라내는 그런 이제 치은 절제가 아니라 잇몸을 이렇게 약간 이제 열어서 잇몸을 이제 인시전을 주고 잇몸을 열어서 그리고 이제 치조골이라고 그러죠. 치조골을 좀 삭제한 후에 이렇게 수처를 하는 그런 수식을 치관 연장술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단순히 잇몸만 자르는 그런 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상을 하면서 치관 연장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 이 환자는 제가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정도 그때 이제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제가 수복을 이제 풀마우스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아주 교합력이 세신 남자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악 전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임상적 치관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보철 수복을 할 수가 없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 상태에서 크라운을 하면 유지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탈락할 수 있고 치아가 부러질 수 있고 그래서 치관 연장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아마 포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포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크라운 수복을 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구조적으로 치아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적에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치관 연장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분은 이제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웃을 적에 뭐 거미 스마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젊은 여성분이 이게 이제 좀 보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해서 약간의 이제 잇몸이 노출되는 걸 조금 줄여주는 이제 그런 수식을 이제 치관 연장술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심미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 요 환자는 아마도 젊은 남자 환자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이렇게 임상 치관이 짧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식을 저걸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식이 너무 이제 치은 연화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마진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 저렇게 한 경우에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진 수복을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상악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치관 연장술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두 번째는 심미적인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
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로직 위드스라는 거죠. 바이오로직 위드스는 실제로는 이제 상피 부착과 결합 조직 부착의 합을 말하는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치은 열구랑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한 3mm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봐서 이렇게 프로빙을 해서 치은 열구의 깊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폭경이 3mm가 넘는 경우에는 치은을 좀 잘라도 되지만 그 3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뭔가 밑에 있는 하방에 있는 이 본이라고 하죠. 치조골. 이 치조골의 그 볼륨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이오로직 위드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항상 임상에서 이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지키면서 임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물론 일부러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침범해서 수복을 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조금 침범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치관 연장술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치부도 그렇고 구치부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음 증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 환자를 한번 보시면 요 환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21번에 이렇게 이제 기존의 크라운을 가지고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뿌리 끝도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여성분이 오셔갖고 요 크라운을 이제 재수복을 하고자 오셨는데 제가 이 환자를 단순히 크라운만 재수복하기에는 저 치근단 병소가 이제 눈에 뜨이죠.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크라운은 제가 하기로 하고 요 이제 근관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원장님한테 근관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근관 치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템포라리를 만들어서 그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요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진이 엄청 깊을 거예요, 아마도. 마진이 깊을 텐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히 보철을 하면 순축에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게 되겠죠. 지금도 사실은 마진이 좀 깊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순축에 이렇게 잇몸에 이렇게 뻘겋게 약간의 염증 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저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치관 연장술을 하거나, 아니면 교정적으로 정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치아를 교정적으로 정출시키기는 조금 어렵고 또한 만약에 21번 치아만 치관 연장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상적인 치관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두 개의 치아가 있는데 11번 치아는 정상인데 21번 치아는 과도하게 이렇게 임상 치관이 길면 그건 이제 환자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뭐 구치부를 하면 조금 이제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치부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환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제가 이제 템포라리 상태로 이제 근관 치료를 의뢰했는데 이제 그 원장님이 근관 치료를 잘 해주셨어요. 근관 치료를 잘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의 치관이 많이 부족을 해서 중간에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치관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많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 치아를 사실은 이 사진만 봐서는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발치하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한 번쯤은 살려서 써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를 해서 이제 우측 여기 이제 좌측에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포스트와 코어를 해서 한번 크라운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마진이 깊죠. 그죠? 이렇게 마진이 깊은데 이 상태에서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치관 연장술을 하거나 교정적인 정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임상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수식을 하지 않고 최대한 마진을 맞춰서 보철을 했어요. 요게 이제 2021년에 제가 이제 글라스 세라믹으로 이제 수복을 했고 요렇게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방사선 사진에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2023년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지만 모르겠어요. 이 환자가 이제 얼만큼 저 보철물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저 뿌리를 살려서 쓸 수 있는 한은 계속 쓰다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임플란트나 뭔가 이제 다른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치부에서 치관 연장술을 해야 되는 경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심미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구치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환자의 36번 원심이 상당히 이제 깊이 이제 인전면 우식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푸드 인펙션 그런 게 생겨서 아마도 저런 병소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근관 치료를 하고, 저 이제 우식 병소가 치수를 침범해서 환자가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관 치료를 하고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진이 엄청 깊어요. 마진이 엄청 깊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했을 거예요. 하지만 골보다는 치조골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마진이. 그거는 어떻게 감별할 수 있냐면 코드를 넣었을 적에, 좀 가는 코드를 넣었을 적에 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골보다는 약간 위에 마진이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일단은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메우는 거죠. 지금 이제 우측 사진에서 보면 제가 요 파란색 요 레진으로 이렇게 메워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메우고 그 다음에 이제 템포라리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원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잇몸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템포라리로 잇몸을 이제 밀어서 저희 벌려놓은 거죠. 그래서 저 마진을 계속 이제 이렇게 잇몸에 덮이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근관 치료를 계속 진행했고, 나중에 이제 근관 치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진 코어라고 이렇게 이제 골드 크라운으로 이렇게 수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딱 보면, 원심 마진이 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관 연장수, 소위 말하면 이제 CLP라고 그러죠. 치관 연장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이 구치부에서 치관 연장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치관 연장술을 한다는 거는 협축과 설축의 잇몸을 벌려서 이게 인시전을 해서 벌린 다음에 플랩을 열어서 저 6번, 7번과 사이에 6번, 7번 사이에 치조골을 삭제를 해서 그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데, 실제로 그거를 임상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항상 임상적으로 개원의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이 마진이 골 밑에만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굳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구치부에서 치관 연장술을 해서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치부든 구치부든 앞서서 살펴보겠지만 임상적으로 치관 연장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논문인데, 우리가 생물학적 폭경의 진이라고 하는 거를 나메타라고 하는 일본 분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1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브진지발 마진은 항상 치은에 해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끼우는 보철문, 크라운의 컨처, 이 형태랑 적합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정밀한 보철문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상을 잘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상을 잘 떠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로직 위드스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 프루빙 뎁스를 재면 그게 이제 썰구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그 정셔널 에피설리움 상피 부착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마진을 이제 이 썰구스 안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저 개념은, 마진이 만약에 생물학적 폭경,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폭경이랑 하면 이제 상피 부착, 어쩌면 이제 결합 조직 부착일 수도 있는데, 폭경을 침범하더라도 크라운의 적합과 형태가 양호하다면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
치관 연장술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치은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치관 연장을 하게 되면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환자가 또 이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치은 절제만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시면 이 환자도 이게 중절지 2개를 이제 보철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1번에 비해서 21번이 상당히 이제 잇몸의 높이가 다른 거죠. 실제로 보시면 11번은 많이 튀어나가 있고 21번은 제자리에 있어서 저런 잇몸의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환자의 크라운을 할 적에 요거를 이제 좀 빨리 하고자 21번에 치은을 절제하고 그 치은이 이제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템포라리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제 받쳐놓고 내려오지 않게 그거 받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을 진행을 했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임상에서 치은 절제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환자의 결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2012년 5월이고 오른쪽이 2013년 1월에 제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리바운딩이 돼서 본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우측은 초진 2011년 12월 사진이고 오른쪽은 한 2년 정도 경과한 사진인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임시치아 때는 잠깐 잇몸이 맞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다시 본 상태로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상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치은 절제를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치아가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순설축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치은 높이의 차이가 뭐 1mm 이상 생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치은 절제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치관 연장술에 관한 몇 가지 임상 팁을 이제 증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분은 이제 중절치 2개를 이제 보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21번 치아가 치은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21번 치아의 치은을 11번 치아랑 좀 맞춰주려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템포라리 사진인데 거기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 여기서 보시면 그 차이가 거의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임상적으로 치은 높이 차이가, 이분은 사실은 순설축으로 높이 차이는 없었지만 저렇게 2mm 이상 1mm 이상 1.5mm,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저는 이제 치은 절제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의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하는 편인데, 이 환자한테도 설득을 하고 치관 연장술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치관 연장술을 할 적에 이 초진 상태,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템포라리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치관 연장술을 진행을 하거든요. 어차피 보철을 할 치아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치관 연장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필라를 잘라야 되거든요. 파필라를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라운을 삭제를 해놓게 되면 이렇게 인전면이 보이기 때문에 요 자르는 거를 상당히 구개측에서 어느 정도 구개측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시전 라인을 상당히 구개측으로 가져가게 돼서 그거를 잘 안 보이게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치조골을 삭제할 적에는 쓰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엔드 커팅 바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선생님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 제가 이제 사진에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끝에만 날이 있는 거죠. 요 바끝에만 날이 있고 옆에는 날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치조골을 다듬을 적에 이 엔드 커팅 바를 쓰면 요 치근을 다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치조골을 삭제하기가 좋다는 거죠. 물론 저거만으로는 다 안 되고 저거랑 뭐 라운드바 뭐 그런 것도 이제 이게 혼용해서 쓰긴 쓰지만 저는 이제 엔드 커팅 바로 이렇게 치조골을 다듬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수철을 할 적에 일반적인 수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제 버티칼 매트리스 수철하거든요. 이게 버티칼 매트리스 수철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 수철하게 되면 이 실이 이 파필라를 짓누르게 된다. 그 위로 가서. 근데 이제 버티칼 매트리스 수철하게 되면 요 파필라를 짓누르지 않게 되는 거죠, 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파필라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데 조금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2개의 보철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보철을 해보시면 어때요?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진지발 인브레저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 왼쪽 사진은 뭐냐면 12년 정도 경과한 사진이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파필라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팁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치관 연장 수술에 대한 몇 가지 팁이 뭐냐면, 우리가 치관 연장술을 할 적에 보철을 할 치아라면 될 수 있으면 치아 삭제 후에 진행하고, 그리고 치조골을 삭제할 적에 엔드 커팅 발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철할 적에는 버티칼 매트리스 수철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냥 팔로업 증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2005년 초진이었고 이렇게 보철물이 있었는데 임상적 치관이 짧았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템포라리를 바꾼 후에 치관 연장술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 치관 연장술을 하지 않았고, 제 이제 치주과에 있는 동기가 사실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치관 연장술을 하는 걸 봤는데, 요 동기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하면서 치조골을 삭제하는 걸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치조골을 삭제하는 게 조금 이제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상당히 좀 작게 삭제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 느꼈어요. 지금 보시면 특히 여기 보시면 22번 여기 치아의 치조골 삭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200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이상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근데 환자한테 치관 연장술을 하고 템포라리를 끼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막 1년 이상 기다렸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최소한 8주 이상은 기다리고 한 12주 이상 기다리고 보철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분도 이제 2005년에 저렇게 보철을 했고, 자, 요 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21년, 그러고 나니까 쉽게 말하자면 16년이 경과한 후의 사진이거든요. 아까 보시면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이에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약간 있었죠. 진지바 인브레이저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렇게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관 연장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 블랙 트라이앵글 너무 꽉 막아놓게 되면 나중에 치은이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약간 치조골 삭제가 부족했었던 요 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잇몸에 염증이 약간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는 약간 생물학적 폭경이 부족했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치관 연장술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는 최종 보철물 제작 시에 그 진지바 인브레이저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서 그렇게 보철을 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보여드리면, 자, 요 환자분은 이제 상하 6전치 보철을 해야 돼요. 삐뚤삐뚤해서. 근데 잇몸의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분은 왜 잇몸의 높이가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모형에서 보면 어때요? 순설축으로 치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당연히 잇몸의 높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단순히 치은 절제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분은 이제 상하 6전치에 치관 연장술을 시행하기로 했고, 그 치관 연장술은 언제 시행하냐? 이렇게 템포라리로 바꿔놓은 다음에, 요 6전치를 어차피 보철을 할 거니까 이걸 템포라리로 바꿔놓고 치관 연장술을 진행하게 되면 요 파필라를 인시전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수초하기도 편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측처럼 템포라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치관 연장술을 진행한 후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소한 8주 이상은 기다린 다음에 이제 파이널 프랩을 해서 템포라리로 바꾸게 되는 거죠. 템포라리로 바꾸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려서 잇몸이 좀 충분히 한 12주 정도, 초진후부터 12주 정도 기다린 후에, 물론 그거보다 더 기다리면 좋지만 그 정도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6개의 그 글라스 세라믹 크라운을 넣었어요. 선생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진지바 인브레이저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룸이 있죠. 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의 사진, 요거 이제 2년 경과한 사진인데 어때요? 상당히 많이 파필라가 자라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관 연장술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파필라가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진지바 인브레이저 꽉 메우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이제 간단한 증례를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정리를 하자면 요렇게 제가 선생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치아가 순설축 위치 차이로 이렇게 치은 높이가 다른 경우에
치은 절제술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크라운을 할 치아에서 치관 연장술이 필요하다면 미리 치관 연장술을 하고 크라운을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템포라리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치관 연장술을 하면 약간 임상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치족을 삭제를 할 적에 엔드 커팅 바를 쓰면 약간 치근을 좀 손상시키지 않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수철 할 적에 일반 수처가 아니라 버티칼 매트리스 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최종 보철물을 할 적에 약간의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다고 너무 진지바 인브레저를 꽉 막지 말고 약간의 룸을 형성한 후에 보철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요 5가지 내용을 전달시키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